니체에 따르면 사람들은 곤란과 좌절을 겪으면서 지치고 병들고 약한 인간이 되어 세상을 추악하고 괴로움만 가득한 세계로 본다. 하지만 그 공경과 어려움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아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아름다운 것으로 보인다. 세상이 좋고 나쁨은 우리의 태도와 해석에 달려 있다. 삶의 의지가 약화되면 자신을 극복하는 투쟁 대신에 안이하게 앉아서 세상을 원망하고 핑계대고 남 탓으로 정신 승리나 한다. 그래서 니체는 사는 게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니체 자신도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다. 그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려고 투쟁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 읽다 더다입니다. 오늘은 오픈마인드에서 출판한 저자 우성님의 완벽한 자유와 부를 만드는 투자 인생 투자라는 책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부의 인문학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신 우성님의 책인데요. 저자님이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진심을 다해서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저자 우성님은 금융업에 종사하시다가 완벽한 자유를 꿈꾸며 투자자로 변신, 주식, 부동산 등 여러 방면으로 투자를 하셨고 40대 초반에 은퇴를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이세요. 칸트 생각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카페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보면 여러 철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삶과 투자에 대한 저자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자님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전략적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자녀에게 아빠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깨달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동안 정리해온 글을 모아서 책으로 엮은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멋진 아빠죠? 책 머리에 저자님께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쓰신 구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전략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약점과 강점을 철저히 파악해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강하며 다가오는 변화된 세상에서 가장 유리한 곳에 포지셔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불행을 피하고 남보다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평생 머릿속 생각 기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눈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기보다 앵무새처럼 남의 생각을 외워서 되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투자에서도 인생에서도 남보다 좋은 결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왜 생각 기계를 개선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꼭 알아야 합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저자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만 내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엉덩이가 가벼워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합니다.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조금만 떨어져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금방 주식을 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느긋하게 떨어질 줄 알고 다시 올라갈 거를 기다리고 확실한 정보를 스스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자님이 강조하시는 거는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투자법을 알아서 그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존감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 구절은
듣는 분에 따라서 약간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나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 보려고 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부자 되기도 쉽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많다. 웬만해서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다.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이럴 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상대를 모멸하는 것이다. 상대를 모멸함으로써 자신의 상대적 우월감과 존재감을 확인한다. 사회 곳곳에서 갑질 논쟁이 없어지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자기보다 사회적 위치나 경제력이 낮은 사람을 경멸함으로써 쾌감을 느끼고 바람 빠져 쪼그라든 풍선 같은 허약한 자존감을 부풀린다. 인터넷 악플을 보면 치유되지 않는 상처와 허약한 자존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무주택 거지, 거지 동네, 지잡대 출신 같은 용어는 도대체 왜 사용하는 것일까? 그들은 왜 그렇게 타인을 차별하고 모욕할까? 그들 역시 공공한 처지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다. 상대를 공격해야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모욕당하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타인을 모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당한 모욕을 그런 식으로 복수하지 않는다.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는데 왜 약한 사람을 모욕하고 비하하고 무시하겠는가? 스스로를 못나게 생각하고 자신의 결점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타인을 모욕하여 자신의 상대적 우월감과 존재감을 확인하려 든다. 타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먼저 직시해야 한다. 그들이야말로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시달리는 불쌍한 영혼이다. 융은 이렇게 말했다.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될 수 있다. 자존감은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최면 건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타인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받아 스스로를 의식하고 평가한다. 즉, 자신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대우받아야 자존감이 높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가짜 자존감을 구한다. 하지만 명품으로 휘감고 비싼 자동차를 사고 부자인 척한다고 진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은 스스로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않는가. 자신을 속이기란 쉽지 않다. 스스로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짜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자신이 마주한 책임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은 흥청망청 게으르게 살면서 남 탓하고 핑계만 댄다면 알량한 자존심은 지킬 수 있겠지만 진짜 자존감은 가질 수 없다. 당신이 가정을 이룬 남자라면 가장의 책임을 다하고 아빠의 역할을 다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지켜라. 그러면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자존감이 높아진다. 또한 운동을 하고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직장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책임을 회피하면 자존감을 키울 수 없다. 책임을 다하고 성실해야 존중받고 사랑받고 자존감도 높아진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피해의식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타인의 별뜻 없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혼자 예민해져서 상처받고 주눅들지 않는다. 인터넷 카페에서 내 나이가 몇이고 자산이 얼마인데 이만하면 어떤가요? 더 이상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타인을 모욕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충만하다. 이런 사람이 타인에게도 관대하다. 나는 옷 사는데 별로 흥미가 없다. 운동복을 제외하고는 내 옷을 직접 산 적이 거의 없다.
물론 예전에는 비싼 옷을 살 형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돈이 충분히 생긴 뒤에도 옷이나 시계, 자동차 같은 것에는 흥미가 별로 없다. 난 부자처럼 보이기보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었다. 친구들 이야기에 따르면 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남보다 베팅을 잘한다고 한다.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아마도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내가 신뢰할 만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투자를 진행한다. 한마디로 난 자존감이 높고 그 자존감이 나를 부자 되기 쉽게 만든 것이다. 내 자존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자 나는 주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 어머니, 아내와 아이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졌다. 당신의 남편, 아내, 자녀가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서로를 많이 사랑해야 한다. 반려동물이나 화초도 그럴진데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다. 자존감을 높이는 해법은 오직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이야기다. 맨 앞장에 보면은 저자님께서 차를 21년을 타셨다고 합니다. 차 하나를 21년을 타고 이번에 차를 바꾸셨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차를 바꾸는 시기가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을 때 채 5년이 안 된다? 5년에서 7년 사이? 이것도 꽤 길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사이라고 제가 아마 기사에서 본 게 기억을 하는데 이분은 경제적 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21년 동안 하나의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정말 대단한 알뜰하게 사시는 것 같고 이게 자존감이 높으셔서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정말로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 이거는 다른 분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겠지만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도 일리가 있고 또 타당성이 농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자님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 살면서 겪는 수많은 좌절과 고통과 실패,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타고난 본능에만 휘둘리고 살았을 때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 역경을 헤쳐내야지만 그 안에서 삶의 어떤 의미라든지 나만의 어떤 삶의 방식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니체의 삶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니체는 5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그 다음 해에는 동생을 잃었다. 니체는 고독했고 심한 두통으로 학교를 가끔 쉬어야 했다. 15세 때는 의사로부터 맹인이 될 수도 있다는 선고를 받았다. 22세에는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돈을 빌려야만 하는 경우가 있었다. 니체는 류머티즘으로도 고생했다. 23세 기병부대 복무 중일 때 말 안장에 부딪혀서 흉골을 심하게 다쳤다. 뼈가 드러나는 상처에 극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5개월간 몰핀을 맞으며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니체는 평생을 위통에 시달렸다. 26세 때는 전쟁터에서 부상병을 돕다가 이질과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29세에는 눈병이 악화되어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없게 되었다. 니체는 평생에 걸쳐서
눈병과 시력 저하로 고통받았다. 아예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서 지내야 할 때도 많았다. 31세. 니체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위를 더 이상 진정시킬 수가 없다. 식이요법을 철저히 해도 소용이 없다. 격렬한 두통이 여러 날 계속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구토를 계속한다. 내 신체가 갈갈이 조각나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니체는 35세에 뇌연화증으로 시력을 잃고 사망한 아버지처럼 자신도 심각한 뇌질환에 걸려서 일찍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32세에는 병으로 너무 쇠약해져서 대학 강의를 포기해야 했다. 38세에는 루 살로메에게 2번이나 청혼을 하였으나 거절당했고 그녀는 니체의 친구인 레와 함께 떠났다. 니체는 실연으로 자살의 문턱까지 갔었다. 그는 극심한 불면증에도 시달렸다. 어떤 때는 정신을 잃었다가 3일 만에 깨어나기도 했다. 니체의 일생을 보면 그는 평생을 병고와 함께했다. 그는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식이요법을 했고 수영을 하고 산책을 했다. 특히 산책을 많이 했는데 산책하는 동안의 생각이 위대한 저작으로 이어졌다. 루 살로메와 시련은 짜라수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탄생시켰다. 니체는 자신이 겪은 모든 불행과 고난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에 초인 사상과 영원 회귀 사상을 말하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초인을 가르쳐 주지. 인간으로서 극복해야 할 그 무엇이야? 당신은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 인간은 타고난 결함을 가지고 있다. 니체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체는 왜 초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원숭이에 빗대어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에게 원숭이는 무엇인가? 일종의 웃음거리인가? 아니면 견디기 힘든 부끄러움인가? 초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도 원숭이와 다르지 않다. 인간을 극복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본능을 극복하고 자신의 힘을 창조적인 데 쓰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 본능을 극복해야 초인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초인과 짐승 사이를 잇는 밧줄이며 심연 위에 걸쳐진 하나의 밧줄이기에 가로지르는 것도 위험하다. 거기서 떠도는 것도 위험하고 뒤돌아보는 것도 위험하다. 인간이 타고난 본능에만 휘둘리며 산다면 그러한 삶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한 마리의 원숭이, 즉 짐승의 삶과 같다는 뜻이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바로 자신의 한계와 본능을 극복하려는 자를 말한다. 니체의 이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있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더불어 읽다는 와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니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를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음 니체가 말한 영원 회귀 사상에 대해서 쓴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삶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1881년 8월, 니체는 스위스의 한 호숫가 숲속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 피라미드같이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를 보고 영원 회귀 사상이 떠올랐다. 영원 회귀 사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비슷하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에 내가 가장 외롭고 쓸쓸할 때 악마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사는 삶을 수없이 반복해서 또다시 살 거라고 말이다. 내 삶이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고 내 삶에 있던 고통과 기쁨, 모든 생각과 한숨, 말할 수 없이 크고 작은 일이 모두 똑같이 되풀이될 거라고 말한다면 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악마를 저주하지 않을까? 기쁨과 행복한 순간은 다시 반복하고 싶지만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운 과오를 되풀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영혼회귀 사상은 현재 행동이 매우 중요함을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이 행동을 무한히 반복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현재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엄청난 무게로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자신을 절제하지 않고 본능대로 흥청망청 살면서 타인의 부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삶을 사는가? 스스로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세상만 원망하고 불평등을 핑계대는가? 니체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타이른다. 현재 주어진 삶을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더 멋지고 고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평등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잠을 자는 데 쓸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는 데 쓸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는 데 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 데 쓸 것입니다. 그 똑같은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일에, 모레, 1년 후,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일지가 나타나는 건데요. 이 니체의 회귀 사상을 읽다 보니까 정말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내야지 나중에 잘 될 수가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마지막으로 저자님께서 제일 앞머리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내 자신을 알아야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제목은 자기 자신을 알면 인생 문제가 술술 풀린다입니다. 카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자님한테 개인적인 고민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저자님께서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어떤 현명한 대답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 인생 문제가 술술 풀린다. 내게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종종 연락한다. 상담 내용은 각양각색으로 다양하다. 투자 외에 다음과 같은 질문도 많이 한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한심해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계속 빚을 내는 부모님의 부채를 대신 갚아드려야 하나요?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는 제 마음을 잘 알고 말이 통하지만 조건이 별로예요. 직장과 조건은 좋은데 말은 잘 안 통하는 남자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다니는 직장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상담 사연을 보내는 사람들은 내가 나이도 좀 있고 인생 경험이 많으니 어쩌면 정답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 대답은 이렇다.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 앞가림도 벅찬데. 이게 진실이다. 내게 상담을 청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나는 이들이 한 가지를 혼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에 나에게 이런 상담을 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가치 체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마다 모두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세상이 한 가지 가치 체계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나도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다. 좀 더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한다. 어떤 사람은 카푸치노보다 아메리카노를 더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사과보다 배를 더 좋아한다. 즉,
사람마다 선호도가 모두 다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이렇게 묻는다. 우성님, 제가 사과를 먹는 게 좋을까요? 배를 먹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내 대답은 이렇다.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걸 당신이 선택해야지. 맞는 말 아닌가?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대답해야 할 질문을 왜 나에게 물어볼까? 그 이유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서 자기와 제일 오래 같이 산 사람은 자신이 아닌가?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아온 자신도 모르는 자기를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 자기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른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의 가치 체계를 모른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선호도 체계를 모른다. 자신이 무엇을 무엇보다 더 좋아하는지 모른다. 이는 자기 성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래도 굳이 내 생각이 궁금하다면 나의 가치 체계에서 나온 대답은 다음과 같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한심해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나는 도리어 질문자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당신은 남편이 없어도 돈만 많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남편 없이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빚을 계속 내는 부모님의 부채를 대신 갚아드려야 하나요? 나는 도리어 질문자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당신은 부모님과 사이가 좀 나빠져도 돈이 더 많은 게 행복한가요? 아니면 돈을 좀 잃어도 부모님이 편안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가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는 제 마음을 잘 알고 말이 통하지만 조건이 별로예요. 직장과 조건은 좋은데 말은 잘 안 통하는 남자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도리어 질문자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당신은 사랑이 좀 없어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살면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다니는 직장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도리어 질문자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당신은 돈을 좀 못 벌어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기 싫어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가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 나의 대답을 들으니 어떤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내게 질문을 한 사람들은 사실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게 물어본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사람은 자신을 알아야 불행을 피하고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고대 철학자의 일갈은 오늘의 현실에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책을 읽다 보면 저자님의 그 투자 철학이 정말 확고하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받습니다. 뒷부분에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읽어보시면 나름 자신만의 공부 방법과 자신만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소제목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풀고 있는데요. 투자 부분은 오늘 읽어드리는 거는 생략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분의 삶의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 방법을 알고 싶다면은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화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수주팔봉에 갔을 때 찍었던 배경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배경 사진을 많이 찍어서 이렇게 책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계획이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세요. 좋아요, 구독 꼭 누르셨죠?